제가 지금 몇 년도인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 2009년 10년 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을에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그 가을 절기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절을 유대인들은 이제 로시 하셔나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로시 하셔나 기간이었었는데 2009년 아니면 2010년도였었을 거예요. 로시 하셔나 기간이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시기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 사역하시는 그 수캇 할렐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에서 그 사역하시는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들어온 길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냥 누가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내가 이게 가서 만나고 이런 거 잘 그게 없어요.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서 만나길 원하시는지 또 만나기 원하시는 타이밍인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타입인데 그 수캇 할렐 그 대표하시는 미국 목사님이 이제 한국 들어와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 권위 아래에 있는 외국 분들인데 그 두 분이 이제 그때 우리가 섬기는 274 얼라이언스에 274 얼라이언스란 네트워크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캇 할렐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됐죠? 릭 라이딩스,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이제 절 만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게 성령님께서 이제 가서 만나라는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때가 로시 하셔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한 호텔에 갔어요. 모임 중이었는데 모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여기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이제 릭 라이딩스하고 제가 이쪽에 앉았고 또 이쪽에 한 분이 있었고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릭 라이딩스 목사님하고 이제 한 30분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뭐 교제 자체는 좋았습니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자신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두 분을 이제 우리 274 얼라이언스라는 네트워크에 이제 이렇게 참여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30분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뭐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느낌이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 모임에 가라고 하셔서 이제 갔는데 대화를 하는데 릭 라이딩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한 30분 대화를 하는데 뭐 대화 자체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성령님께서 이 로시 하셔나 때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 가서 만나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 미팅 자체를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그런 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날 이렇게 그분 만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도 계속 이 릭 라이딩스 이분을 만나라고 보내신 게 아니네. 왜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밤 11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가 왔냐면 그 테이블에
릭 라이딩스가 있었고 제가 있었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한 한 교수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밤 11시 30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릭 라이딩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옆에 데이빗 데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이빗 데미안이 두 사람에게 대화를 유심히 듣다가 그때 이제 데이빗 데미안에게 성령님께서 이 로시아시아나에 너 항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데이빗 데미안이 항구에 들어왔고 그 테이블에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릭 라이딩스하고 30분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 그냥 잘 진행됐는데 분명히 느낌은 이분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네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왜 갔지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연세대 교수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테이블에 그 데이빗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집시언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데이빗 데미안이 목사님의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항구에 가야 한다 그런 걸 확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데이빗 데미안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좋은 교제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데이빗 데미안을 이렇게 초청해서 항구에서 이제 처음에 30명 한국의 아주 핵심적인 리더들 30명을 초대해서 첫 번째 리더십 서밋을 3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달 지나서 두 번째로 이번엔 60명 리더를 이렇게 초청해서 두 번째 리더십 서밋을 하고 그 다음에는 120명을 초청해서 세 번째 리더십 서밋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십 서밋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2012년도쯤이었을 텐데 그 홍콩에서 게더링이 열렸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게더링이 열렸는데 이 데이빗 데미안이 이제 이끄는 그 게더링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한 150명의 사역자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뭐 우리는 어떤 무슨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뭐 공식적인 어떤 그 포지션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한국의 거의 대부분 사역자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데이빗 데미안을 만나고 리더십 서밋 이제 알게 되고 게더링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홍콩 게더링에 한 2만 5천 명 정도 중국 본토에서 중국 가정교회 리더십들 해가지고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홍콩으로 왔고 또 외국에서 이제 몇천 명이 참여해가지고 게더링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둘째 날 낮에 그 이제 게더링 중간에 각 나라에서 좀 핵심적인 리더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팅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가 뭐 그때 그 일을 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오해가 생겨갖고 되게 제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만큼 힘든 상황이 됐냐면 이제 그 3박 4일 하는 그 거의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3박 4일 동안의 게더링인데 둘째 날 낮이 됐는데 제가 이 게더링에 계속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비행기 표 있으면 당장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어떤 힘든 좀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게더링에 뭐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 나면 호텔 제 숙소에 그냥 돌아와서 있다가 마지못해서 부르면 이제 끌려 나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셋째 날 오후 시간인데요. 이 데이빗 데미안이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어떤 초청을 하냐면 그때 중국에 5개 가정교회 라인이 있어요. 5개 가정교회 라인이 있는데 그 5개 가정교회의 탑 리더십들이 이제 전부 참석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중국 교회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5개 가정교회에 속한 멤버들 전체를 합치면 거의 1억 명 정도예요. 그 전에 이제 그 게더링 전에 제가 상해 갔다가 그 5개 가정교회 라인 중에서 제일 작은 가정교회 그 지도자를 이렇게 좀 만났는데 교제하다가 그 당신 교회 교인들이 몇 명쯤 됩니까? 그랬더니 7,800만 명 정도 된대요. 목사들이 한 몇만 명이 되고. 근데 그 5개 가정교회 탑 리더들이 이제 전부 참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그 5개 가정교회 리더들을 이제 데이비드 데이먼의 강단으로 이제 부르고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리더십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강단으로. 그 부른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이 중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풀기 위해서 중국의 5개 가정교회 탑 리더들하고 한국의 이제 리더십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데이비드 데이먼이 콜링을 했는데 뭐 전혀 강단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제가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힘든 거 충분히 아는데 지금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데이비드 데이먼이 이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여기 수만 명의 중국 지도자들 앞에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제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다른 한국 리더들은 강단 위에 이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렇게 엎드리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는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엎드려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 앞에 이제 엎드리고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한 5분, 10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그 중국 교회 리더들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한 10분 정도 후에 이제 일어나니까 그 데이비드 데이먼의 멘토가 되는 기도원 추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 있죠. 기도원 추가 이렇게 옆에서 나를 보더니 당신이 인내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니까. 그 일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 당시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할 때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은요, 설마 푸틴이 전쟁을 하겠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다들 지금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여론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인 그런 반대를 뒤엎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어?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푸틴이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력에 있어서 지금 미국 다음 가는 군사 대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군사 대국 2위 국가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서 힘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곧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에 함락이 될 거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 여론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얼마를 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다. 어떤 사람은 길게 가봐야 한 2주 안에 이 전쟁이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금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금요일 저녁 집회하기 전에 이제 교회 서재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명확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인데 아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전쟁의 이렇게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는 곧 함락될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안에는 대부분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이 전쟁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인명 피해 최소한으로 이 전쟁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전쟁 시작한 지 그 다음날 저녁인데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데 세미하지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쟁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인명 피해 최소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주님 앞에 이제 머무는데 세미하지만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전쟁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대신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 전쟁이 좀 오래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쟁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3년 차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 짧은 강렬하지만 짧은 두 사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DMZ 북쪽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란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6.25 전쟁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되게 희한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전쟁 전에는 남북한이 38선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돼서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고 3년의 전쟁 끝에 53년도 7월 27일에 휴전이 돼가지고 DMZ라고 하는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전쟁 전의 38선, 전쟁 후에 이 휴전선 이걸 비교해 보면요,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땅 넓이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남북한이 어느 쪽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3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버렸고 그 전쟁 가운데서 무려 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인데 5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되는 이 6.25라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 전쟁의 의미는 뭘까? 사실은 이 전쟁은 1907년에 평양에서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부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부흥이 사실은 1907년 1월
13일, 14일 이틀에 있었던 부흥이에요. 1월 13일, 14일 이틀에 있었던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인데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한반도는 부흥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당시에 북한 지역에 3,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남한보다 북한 쪽에서 훨씬 더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1907년 그 부흥에 관한 이 전 세계에서 나온 이 자료들, 책들을 보면요, 이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부흥들을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 평양 부흥이 들어가 있어요. 평양 부흥이 들어가 있는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부흥들 가운데서 이 부흥 사가들, 그 부흥 히스토리안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일어났던 부흥 가운데서 역대에 일어난 부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이 어떤 부흥이냐 할 때 대부분이 1904년에 26살의 탄광 광부였던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907년 1월 13일, 14일에 있었던 이 평양 부흥을 추적해 보면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이 이틀의 성령의 폭발적인 사건은 사실은 웨일즈 부흥보다 더 강력한 부흥이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1920년대부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일본이 이제 한국 교회를 신사로 데려가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태양신 숭배입니다. 여신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태양신 여신 숭배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를 그 신사 참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30년대 들어왔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인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 90%가 신사 참배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은 종교 의식이 아니고 영적인 의식이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다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아주 심각한 태양신 숭배 한국 교회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템플턴상 그 수상을 하시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이 세계적인 그 템플턴상 수상한 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마련했을 때 제가 그 모임에 함께했던 한경직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한 장로님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앞에 순서가 쭉 진행되다가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수상 소감을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이 장로님이 옆에서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순서가 돼서 한경직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이제 첫 마디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세계적인 그 템플턴상 그 종교인들에게 주는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그 기념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나는 신사 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토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부흥을 경험한 당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20년대 30년대 되기 전에 한국교회 90%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 앞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해방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졌고 3년 전쟁하면서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뀌고 남북한의 땅 덩어리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전쟁의 의미는 뭐냐? 신사참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이렇게 쳐내려와 가지고 낙동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한국은 부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의 목회자들을 부산의 초량교회로 소집을 하고 일반 성도들은 해운대로 모였어요. 그래서 비상구국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그런 나라가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해운대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의 그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이 6.25는 신사참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에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이 진행이 됐고 500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되고 1957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됐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이제 갈렸습니다. 갈렸고 우리 남한은 아시는 것처럼 6, 70년대 가난한 시기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60년에 세상에 태어났고 남한 경제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북한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73년, 74년 돼서 그때부터 남한 경제가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60년대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6, 70년대 하나님께서 이 남한 교회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안 돼가지고 남한 인구의 전체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 된, 이건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반면에 휴전선 북쪽의 북한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뭐 모든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예요. 자,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에 있던 모든 분단 국가들이 다 통일을 이뤘습니다. 하나씩 2차 대전 이후에 다 통일이 됐는데 지금 21세기 2024년이죠. 21세기 2024년이 된 이 시점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남한과 북한이에요. 제가 83년도에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채플에 그 국정원 대학원의 한 교수님이 오셔서 이 한반도 상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4개의 그 강대국이 있는데 그 우리 옆에는 일본이란 나라가 있고 저쪽에는 중국이란 강대국이 있고 저쪽에는 그 당시에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있었고 미국이란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강대국이 있는데 왜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 교수님 쭉 설명을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4개의 강대국들 중에서 그 어떤 나라도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와, 그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괴로운지, 이렇게 통일이 어려운 거구나. 자, 남북한이 이제 휴전이 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70년이 됐고 올해 이제 71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남북한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의 이 국제 정세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참 오묘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왔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1년의 경제 성장 속도가 막 9% 찍고, 그래서 막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미국인데 우리가 머지않아서 미국을 우리 추월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막 중국 사람들한테서 막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건 분명한데 그게 언제가 될까?
뭐 2020년대가 될까, 2030년대가 될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언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중국이 막 일어나는 중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대선 운동을 했는데 희한하게 대부분 뉴스에서는 분명히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이상한 어떤 루머가 생기면서 힐러리 클린턴 안에 루머가 생기면서 이게 퍼져나가면서 그게 영향을 미쳤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상할 수가 없는 인물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설마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할까? 근데 뭐 이 사람이 국경문 닫아버리고 지금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그 무역 관세를 매겨가지고 중국을 막 견제하고 다운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를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제 처음에 막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싸웠다가 얼마 안 돼갖고 중국이 이렇게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막상 부딪히니까 이 세계 첫 번째가 하는 G1이라고 하는 미국한테 아직 중국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꼬리를 내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 기회를 봐야겠다. 그래서 이 중국의 힘이 이제 충분히 응집될 때까지 지금 중국은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이 이제 이 힘이 그 축적이 되면 때가 되면 이제 미국하고 한번 싸울 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견줄 수 있는 G2의 국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국의 목표고요. 중국 대내외 내적으로 보면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천 년 중국 역사에서 지금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 앞에 있는 그 대만이에요. 이 대만을 중국이 실질적으로 저기 삼켜가지고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중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숙제거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만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미국이 있는 거예요. G2, G1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대만의 배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몇 년 안에 이 대만을 침공해서 이 대만을 삼킬까, 이것을 이제 호신탄을 노리고 있는데 중국이 조그만 제스처를 취하면 미국이 움직여요. 괜히 미국 이제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대만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은 화가 나왔고 막 엄포를 놓는데 계속 이제 미국은 대만 편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되게 희한한 것이 중국 사람들 관점에서는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대만은 반드시 그들이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중국의 궁극적인 이제 부르심이 중국의 목적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제 대만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이 대만을 이제 침공을 할 텐데, 침공을 할 때 미국이 이 일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고 이제 11월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자, 지금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이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묻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 바이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애매모호하게 회피를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다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조 바이든한테 이게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삼키기 위해서 침공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의 문제지, 그건 거의 분명합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미국이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매모호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미국이 이제 대만 편에 서 가지고 중국의 압박을 이렇게 이제 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1월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하고 그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지금 붙고 있는데요. 만일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자, 대통령 되기 전에 일단 4년 대통령 했다가 이제 지금 떨어지고,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한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는 저 나라 얘기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삼키던 침공하던 뭐를 하든 미국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자,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서 3년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세계 군사 2위 대국인데 곧 전쟁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전쟁해보니까 이게 전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군대는 뭐 인권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짓밟아 버리고, 뭐 여성들 강간하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잔악한 행동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어떤 규율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롯한 몇 나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세계 군사 2위 대국이라고 하는 그 맥락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엄청난 핵무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핵무기를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어느 한 나라가 핵무기를 쓰는 순간부터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응전하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웬만해서 핵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불문율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 군사 2위 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삼킬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만만해서 전쟁했는데, 이게 웬걸요? 전쟁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세계 군사 대국 2위지만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한계가 오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 포탄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재래식 무기가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러시아가 북한에 이제 그 손을 벌리게 된 거예요. 북한은 6.25 이후에 그 전쟁 준비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재래식 무기를 이렇게 비축하고 있는데, 북한에 엄청나게 비축되어 있는 이 포탄들을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로 이제 이 포탄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들을 이제 개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무기는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6.25 이후에 이제 전쟁 준비를 해왔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슨 뭐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비행기 이런 것이 거의 다 6.25 아니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 제외한 나머지 전쟁에서는요, 북한은 이 남한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잖아요. 북한에서 그 러시아로 제공한 미사일들을 러시아가 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이 초점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터져버리고 쏜 러시아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북한에서는 이 재래식 무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러시아로 지원하게 됐고,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 이 공법들을 북한에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자, 러시아가 이미 핵무기 갖고 있죠. 북한이 이미 핵무기 갖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최첨단 무기를 지금 북한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이 남한, 그리고 이제 남한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북한의 이 군사적인 위협이 이제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은 뭐 남한의 뭐 비교도 안 되는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두려운 건 뭐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남한은 핵무기가 없는 거예요. 대신 미국에서 핵 우산을 이제 제공해왔고, 여차 어떤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핵무기를 이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이렇게 증대되고 있고 정교화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남한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서 여차하면 그 핵무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시간이 늦으면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남한 자체로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카멀라 해리슨은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축해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편이고, 반면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그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미국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6위, 7위권의 그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수만 명의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군 주둔 비용부터 해가지고 이거 전부 남한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뭘 도와줄 게 있느냐,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그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둔해 있는 이 미군을 축소시키려고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그 논리 때문에 미군들을 이제 빼고, 미군들이 이렇게 철수를 해나가면요,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은 이제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군사 전력은 뭐 남한이 북한에 뭐 완전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남한은 핵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이 그렇게 되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 그런데 남한이 자체 핵무장을 할 때 이 남한이 자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제일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그게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요, 남한이 이제 자체 그 핵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를 갖기 시작하냐, 그러면 남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만이 이 조그만 그 섬나라인 이 대만이 인구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대만이 핵무장을 딱 하는 순간부터 대만을 궁극적으로 저기 통일시켜서 완성된 중국을 이루어가는 중국의 꿈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쇄적인 그 역학관계 속에서 중국은 남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핵무장하는 순간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고, 일본이 핵무장하는 순간 대만도 핵무장하게 되고, 대만이 핵무장하는 순간 이 대만을 삼키려고 하는 중국의 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요,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 정세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시진핑하고 조 바이든하고 이제 다음에 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하고 중국 그 정상들 간에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상회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은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고,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이제 첨단 무기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북한의 이제 군사력이 점점 위협이 가해지니까 남한은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게 되고, 특별히 이번에 카멀라 해리스가 말고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남한은 정말 자체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는 여기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 미군을 이렇게 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경제적인 그 가치를 위해서 뭐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 주한 미군이 여기 뭐 필요하냐, 이렇게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필연적으로 남한은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자체 핵무장하는 순간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고, 일본이 핵무장하는 순간 대만도 필연적으로 핵무장하게 되고, 그러면 대만을 삼켜서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려고 하는 중국의 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요, 앞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이 흐름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느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모든 중국 사람들의 수천 년의 꿈이에요. 대만까지 흡수해 갖고 완전한 그 중국을 이루는 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 대만을 이렇게 삼켜야 되는데, 만일 남한이 자체 핵무장을 시도를 하는 순간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고 대만까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의 수천 년의 꿈은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필연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이제 연례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하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대만을 중국에서 삼키기 위해서는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협상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러시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터졌고, 원래요, 이 중국, 북한이란 나라는 되게 이게 지금 가난하고 이게 지금 국가 같지도 않은 국가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USB로 해가지고 남한 드라마, 그리고 남한 K-팝 가수들, 이런 노래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심지어는 이 북한에서 지금 중학교 애들이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최근에 30명 이상의 중학교 애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집단 처형을 당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근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어야 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한 배후에는 중국이 완전한 그 혈맹 국가로 이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송유관이 2개가 놓여 있어요. 송유관이 2개가 놓여 있고, 북한이 여차해서 도발해갖고 남한을 무슨 국지전을 하든지 도발을 하려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하루만 딱 막아버리면 북한은 올스탑 돼버려요.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것들, 그 식품 같은 거, 이게 전부 거의 이제 중국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배경은 중국과의 관계인데, 이게 되게 희한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3년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세계 군사 2위 대국인 러시아가 포탄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북한에 손을 내밀었고, 북한에서 이제 포탄을 지금 몇백만 발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북한이 러시아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지금 중국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북한이
우리 밑에 있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러시아하고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막 그 사람들을 김정은이 중국에 있는 그 외교관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고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대만을 반드시 삼켜야 돼요. 근데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이 되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군사적인 위협이 올라가게 되면서 남한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지금 하려고 일어나고 있고. 근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남한이 자체 핵무장하는 순간 일본도 자체 핵무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이 자체 핵무장하는 순간 대만이 자체 핵무장하게 되고, 대만이 자체 핵무장하는 순간 중국의 꿈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이제 회담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어떤 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면, 중국이 미국에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대만을 침공해서 삼킬 텐데 미국이 이 일에 좀 관여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싸우려면 삼키려면 삼켜라, 우리 신경 안 쓴다. 이게 공식적인 정책이고, 이제 조 바이든 그 카멀라 해리스 정부에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어떻게 할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아예 우리 관여 안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자, 중국이 미국 향해서 우리 대만 침공할 테니까 이 일에 미국은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중국이 이제 미국에 제시할 때 미국이 이걸 그냥 호락호락 중국이 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 대응하는 카드가 뭐냐면, 오케이, 중국이 그러면 대만을 삼키는 대신에 북한을 남한에 넘겨갖고 남한 중심의 평화 통일 국가를 이루도록 해라. 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미국 측의 이 딜을 중국이 안 받아들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점점 더 북한의 이 군사 그 위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남한은 자체 핵무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한이 핵무장하는 순간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고, 일본이 핵무장하는 순간 대만은 자동적으로 핵무장. 이러면 중국 꿈은 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미국과 중국 정상 간에 중국이 대만을 삼키는 대신에 북한은 남한에게 넘겨줘서 통일국가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세요. 지금 북한이 붕괴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건 뭐 버틸 수 있는 이 나라가 이제 뭐 몇 년 안에 붕괴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북한은 틀림없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멀고 중국하고 딱 붙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갖고 그 전쟁의 결과로 북한에서 포탄을 몇백만 발 그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최첨단 무기 개발하는 걸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하나가 돼버리고 중국하고는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북한을 이렇게 눈밖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 골칫덩어리를 그냥 남한에게 이렇게 넘겨서 평화 통일 국가를 이루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상의 상황들을 그냥 어떤 한 가지 측면만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지금 변주하셔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한의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이
뭐 며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무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중국이 몇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동맹국가가 됐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국가가 됐고, 전통적인 동맹국가였던 중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멀어졌어요. 거의 원수처럼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한반도의 통일을 향해서 국제 정세를 이렇게 몰아가고 계세요. 머지 않았을 거예요. 머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변수들을 사용하셔서 희한한 방식으로 남북한을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경륜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도 반드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특별해요. 뭐 제가 이 부분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누구죠? 네,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수천 년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기에, 물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경륜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프론티어로 부르시고 있는 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민족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민족이 있다고.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60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60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무렵의 기억이 나요. 그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요, 저희 이제 울진읍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울진읍에 미군 집이 포장돼 있지 않은 그 흙을 이렇게 흙도로 해갖고 막 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미군 집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십 명의 애들이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그 미군 집 향해서 막 손을 내면서 기부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껌도 던져주고 초콜릿도 던져주고 뭐 그 통조림 같은 것도 던져주고, 저도 이제 막 따라가는 거죠. 뭐 형들하고 어울려갖고 막 흙바람만 막.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형들이 무조건 너도 기부미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부미 그러는 거예요. 미군이 뭐 이렇게 많이 딴 사람들한테 던져줬는데 나는 이렇게 뭘 오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요만한 어떤 통조림 캔을 딱 던졌는데 집에 와서 그걸 따서 먹는데,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60년대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저는요, 제 생애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요.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20살에 그 군복무 하고 있을 당시인데, 저는 이제 방위병이었었는데요, 국방부 서울 후암동에 있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한 20-30명이 이렇게 이제 구보를 하잖아요. 구보를 하는 중에 미군이 딱 한 명이 나타나면 한국 군인 20-30명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려요. 키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뭐 하여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뭐 한국 군인 몇십 명 있어도 미국 군인 한 명만 안 하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저 감탄이 나와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집회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그 한 7, 80명 청년들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앉아 있다가 앞에 예배팀 이제 우리 일어서서 예배합시다 하니까 이제 애들이 딱 일어서서 제가 제일 뒤에 이제 앉아 있다가 7, 80명 청년들이 제 앞에서 딱 일어선 거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커 애들이? 네. 여러분, 지금 한국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미국 사람들 평균 신장과 똑같아요.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커요. 그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 옛날에 한국 그 축구 경기가 월드컵 예선에 나갔을 때 뭐 이렇게 뭐 몇 게임 이기다가 이제 예선 최종 경기에 나갔을 때 늘 중계할 때 보면 이 아나운서 중계 그 단골 멘트가 있어요. 신장의 열쇠 때문에 졌다고. 헤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지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제일 큰 키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한국 군인들 보면요, 와, 멋있어요. 미군들이 나타나도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2002년에 제가 이제 일본을 처음 갔습니다. 그 한일 월드컵 때 이제 무비자 몇 달 고 기간이 있어서 일본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제 일본 처음 들어왔는데, 오사카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공항에 입국을 하면서 일본에 입국하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를 않으면 그 입국장에서 그냥 그 일본 직원이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제 일본에 뭐 이렇게 애매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5년에 일본에 들어가는데, 나고야 집회가 있어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공항에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자세가 이제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뭐죠? 배용준의 무슨 드라마죠 그게? 겨울연가. 네. 요사마. 이게 일본에서 뭐 대히트를 치기 시작. 저녁에 우리 팀하고 이제 그 일본 그 단꼬라고 무슨 꼬치국 요리가 있어요. 그거 이제 사 먹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주문하고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 일본 여자 사장님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사마의 나라에서 왔구나. 서비스를 이렇게 몇 개를 던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 분위기에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한류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 그 대중문화 평론가들은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끝날 거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 아니고, 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한류는 꺾이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운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닐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60년대를 이렇게 회상하면,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수십 년 만에 이 한 나라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을 향하신 부르심의 완성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을 향하신 부르심의 완성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통일 코리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통일 코리아가 이루어지고 지금 전 세계 196개국에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함께하고 남북한이 함께하고, 이래서 열방을 깨워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해서 함께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선두주자로 코리안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시간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통일 코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 시작하면 북한의 경제가,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통일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북한의 경제가, 여러분 우리 남한은요 70년대부터 이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남한의 경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뭐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8%가 늘었다, 9%가 늘었다. 우린 어렸을 때는 맨날 그 얘기 듣고 살았어요. 8%, 9%? 뭐 그 정도 성장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1위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30년 지속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대로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7%, 8%, 9%가 아니고 10%, 11%, 20% 이런 대로 두 자릿수대로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의 지금 인구 그 감소 문제, 이거 통일되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남북한의 통일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손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가속도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 제외하고 이렇게 현대 역사에서 큰 고통을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제가 2000년에 중국을 처음 갔다가 도문 투먼이라고 하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 이제 도문 시청에 가서 부시장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들 안내로 해서 이제 그 도문교, 그 투먼, 거기가 이제 도문하고 중국하고 북한 이제 연결되는 국경다리입니다.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다리 앞쪽에서 그냥 이렇게 다리 건너편에 북한 보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돈을 조금 내면 티켓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 쪽 걸쳐져 있는 그 도문고 중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정확하게 까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 걸음 넘어간 북한인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사가지고, 뭐 여기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같이 데리고 왔던 선교팀은 저쪽 다리 저쪽에 서 있고, 티켓을 사서 여기 까만 선 국경선 바로 앞에까지 이제 같이 간 사람이 제 옆에 이제 그 도문에 그 종교국장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50대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크리스찬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옆에 섰고,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바로 이제 까만 선입니다. 여기 서가지고 이제 북한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희한하죠. 창세기에 보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의 손에서 순교당했던 그 아벨, 그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제가 저쪽 다리 건너편에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와, 갑자기 여러분, 북한이란 나라는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찾아왔습니다. 2, 3년 동안 북한 인구의 10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굶어 죽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가족이 5명이라면 우리 집하고 옆집 중에 한 명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에 굶어 죽은 사람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그들의 울부짖음이 막 생생하게 들리게 하거든요. 저는 북한에 뭐 아는 친척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티켓 사가지고 여기 다리 한중간에 국경선 바로 앞에 서서 북한을 이렇게 잠깐 보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막 제 속에서 와 하고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통곡이 터져 나왔고,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지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도문시 종교국장이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고정하세요. 저기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추스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도문교가 알고 보니까 고난의 행군에 북한 탈북해왔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던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파견된 보위부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 갈고리로 그냥 코를 깨가지고 그냥 끌고 가던 거기가 그 도문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 남한 사람에게는 북한이란 땅, 북한이란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이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통일 코리아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 코리아가 돼서 일어날 때 전 세계 열방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손이 급속히 움직이시도록 우리 함께 충고하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